제 이름은 박영순이에요. 올해 72입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회사를 일궈왔고 남편이 먼저 떠난 뒤에는 그 사람이 남긴 재산을 제가 지켜왔습니다. 액수만 말하면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죠. 200억. 그 나이에 그만한 돈이면 든든하시겠어요. 그렇게들 말합니다. 저는 그냥 웃습니다. 저에게 그 돈은 숫자나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이 눌어붙은 흔적 같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큰 돈을 가지고도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제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자식들이 있으니까요. 첫째 준호는 야무지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고, 둘째 지연이는 다정하고 살가운 아이입니다. 두 아이를 키워내는 동안 저는 늘 말했어요. 엄마는 너희 믿고 산다. 그 말이 제 삶의 버팀목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십수년, 저는 외롭지 않으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시장을 다니고 점심에는 오래된 친구들과 국밥을 나눠 먹고 저녁이면 남편의 낡은 머그잔에 차를 따라 두 손으로 태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채우다 보면 시간은 의외로 조용히 흘러가더군요. 그런데 어느 봄날 두 아이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로의 어깨가 맞닿을 만큼 가까이 서서 동시에 웃었어요. 엄마, 가족여행 가요. 여행이니? 네, 엄마가 평생 못 가보셨던 곳으로요. 이번엔 우리가 다 준비할게요. 그들이 꺼낸 목적지는 스위스였습니다. 눈 덮인 산맥, 맑은 공기, 호수 위로 흘러가는 햇살. 저는 사진으로만 본 그 풍경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어루만져 보았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몸이 느슨해지더군요. 그래, 같이 가자. 제 목소리가 그날따라 밝았습니다. 아이들 얼굴에도 진심이 번졌고요. 출발 준비는 두 아이가 도맡았습니다. 일정표, 항공권, 숙소 예약, 여행자 보험까지 깔끔하게 묶인 서류처를 건네받는 순간 저는 괜히 뭉클해졌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한테 맡기세요. 그 말이 어쩐지 남편이 생전에 하던 말투와 닮아 있었거든요. 공항에 도착한 날, 저는 오랜만에 설렘이라는 감정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엑스레이를 통과하는 작은 불안조차 기분 좋게 느껴졌으니 이 여행은 시작부터 제 마음을 덜어주었나 봅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아 구름을 내려다보며 저는 속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나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를 챙겨줘요. 장거리 비행이 끝나고 스위스의 공기가 얼굴에 닿는 순간 저는 이유 없이 웃음이 났습니다. 공기가 이렇게까지 투명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아이들은 양쪽에서 제 팔을 살짝 끼고 걸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산맥은 실제로 보니 더 거대했고 호숫가에 닿은 바람은 차갑지만 상냥했죠. 첫날은 이동과 체크인으로 보냈고 이틀째부터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둘째, 지연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오늘은 호수 트레킹 가요. 길이 완만해서 엄마도 충분히 걸을 수 있어요. 저는 모처럼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길은 정말 완만했고 걷는 내내 남편 이야기가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들은 그 얘기를 처음 듣는다는 듯 웃고 또 묻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에는 작은 카페에 앉아 현지식 수프와 빵을 먹었습니다. 뜨끈한 수프 한 숟가락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 마음이 먼저 풀리더군요. 엄마, 요즘 식사 잘하시죠? 아들이 물으며 저는 장난스럽게 눈을 흘깁니다. 너희만큼은 아니지. 그 말에 셋이 함께 웃었습니다. 셋째 날은 조금 여유롭게 보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고 근교 마을을 산책했죠. 지연이는 카메라를 들고 제 표정을 한참이나 찍었습니다. 엄마, 이런 얼굴 오랜만이에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괜히 아이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너희 덕이지. 그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여기 복지가 정말 좋아요. 어르신들 건강관리도 잘해주고요. 요즘 엄마 기운이 예전 같지 않아서 내일은 병원 비슷한 곳에 가서 영양주사를 하나 맞으시면 어떨까 해요. 면역력 올려주는 주사래요. 간단히 맞고 쉬면 확실히 가벼워지신대요. 듣고 보니 그럴듯했습니다. 장거리 비행에 며칠 걸었으니 몸이 피곤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지연이도 덧붙였습니다. 시설이 호텔처럼 깔끔하대요. 검진 겸 컨설팅도 해준다니까 엄마 건강 상태 점검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을 들으니 한결 마음이 놓였죠. 제가 살아온 세대는 아픈 걸 참는 게 미덕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프기 전에 살피고 챙기는 게 현명한 시대라는 걸 저도 압니다. 저는 내일의 일정표 위에 작게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건강 컨설팅 앤드 영양주사. 밤이 깊어갈수록 피곤이 몰려왔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오랜만에 아주 깊은 숨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졌거든요. 이래서 여행을 오는구나.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스탠드를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이 제 곁을 지키고 내일은 건강을 위한 계획까지 있으니 걱정거리를 더는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아침에 창문을 열자 사과 껍질을 막 벗겨 낸 듯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오랜만에 스카프를 메어 보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 만큼 환했습니다. 괜찮아 보이네. 혼잣말을 하니 웃음이 나왔죠. 로비에서 만난 아이들은 저를 보자마자 엄지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오늘 제일 예뻐요. 대꾸 대신 눈을 한번 찡긋해 보였더니 지연이가 키득거리며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차에 오르고 목적지로 향하는 길에 고층 건물 대신 초록빛 능선이 옆좌석을 스치듯 따라옵니다. 길은 매끈했고 내비게이션에 찍힌 목적지 이름은 낯설었지만 발음만으로도 깨끗한 느낌이 났어요. 차가 멈춘 곳은 유리와 목재가 조화롭게 섞인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작은 안내판이 서 있었고 현관은 호텔처럼 조용하고 넓었습니다. 리셉션 뒤 벽에는 정갈한 서체로 웨레이징 메디컬 센터라는 문구가 보였죠. 하얀 난이 화분에 담겨 있고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컨설팅 받고 간단히 영양 주사 맞으면 끝이래요. 아들의 목소리가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지연이는 제 스카프 매무새를 고쳐주며 속삭였습니다. 금방 끝나요.
주사도 아프지 않대요. 저는 두 아이의 손을 번갈아 잡아 보았습니다. 뜨끈한 체온이 손바닥을 채우는 순간 마음이 한 번 더 느슨해졌죠. 접수대 위에는 몇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고 직원이 미리 준비한 듯 제 여권을 확인한 뒤 클립으로 묶인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사인해야 할 칸에 표시가 붙어 있었고 아들은 친절하게 페이지를 넘겨주었습니다. 엄마는 여기만 사인하시면 돼요. 의료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 그리고 시술 동의, 다 절차예요. 저는 안경을 쓰고 작은 글씨들을 더듬었습니다. 낯선 언어가 촘촘하게 박혀 있었지만 곳곳에 영어 단어들이 섞여 있어 얼추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두 아이가 곁을 지키고 있으니 불안이 크지 않았습니다. 괜찮겠지? 제가 묻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엄마. 엄마 건강 생각해서 준비한 거예요. 지연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컨설팅 끝나고 근처에 예쁜 카페 있어요. 오믈렛이 유명하대요. 오늘 점심 거기 가요. 펜을 집어 들었을 때 제 손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이상하네. 어젯밤 푹 잤는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펜촉을 종이에 가져갔습니다. 이름, 서명, 생년월일, 차례대로 빈칸을 채워 나가는데 한 장을 넘기는 순간 작은 의문이 스쳐갔습니다. 왜 이렇게 동의 항목이 많을까? 그러나 아이들이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고 직원의 미소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의문을 깊게 붙잡지 않았죠. 마지막 장을 앞에 두고 저는 잠깐 고개를 들어 묘비를 둘러보았습니다. 바람이 스며든 듯 시원한 공기, 벽에 걸린 산맥 사진, 낮게 흐르는 음악, 모든 것이 정갈하고 평온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펜을 다시 쥐었습니다. 자, 마지막 혼잣말을 아주 작게 내뱉었고 검은 잉크가 종이 위로 길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안내 데스크 쪽에서 한국어 억양이 살짝 섞인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누군가 잠시만요라고 말한 듯했지만 저는 아직 펜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름, 석차를 또박또박 적을 참이었거든요. 잉크가 첫 획을 남기려는 바로 그 순간까지 저는 여기가 여행의 연장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 삶의 가장 깊은 균열이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펼쳐질 거라는 예감조차 없었고요. 마지막 서류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썼습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머니, 그 말이 어딘가 이상했지만 곁에 있던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주사만 맞으면 끝이에요. 아프지도 않대요. 딸은 제 옆에서 담요를 펴주며 웃었습니다. 엄마, 잠깐만 눈 부지세요. 피곤하시죠? 이상했어요. 영양제 주사를 맞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한 걸까? 벽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에 투명한 주사관을 연결했습니다. 하얀 약물이 천천히 호스를 타고 들어오기 시작했죠. 약병에 비친 조명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눈을 가늘게 뜨고 그걸 바라봤어요. 그때 아들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끝이에요.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가세요. 딸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을 끝으로 두 아이는 조용히 뒤돌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더니 금세 이상한 기운이 퍼졌어요. 손끝이 저리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숨을 쉬는데 공기가 닿지 않는 느낌,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세상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이게 뭐지? 그게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박영순 어머니. 들리세요? 영순 어머니. 희미한 빛이 눈꺼풀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눈을 떴어요. 천장은 그대로였고 옆엔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젊은 한국인 직원. 유진 씨였죠. 여기가 어디죠? 나 죽은 거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어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지 않으셨어요. 다행히.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맞았는데요. 그 약이. 네, 맞아요. 약이 들어가긴 했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여량이 너무 이상했어요. 보통 조력 사망 절차에서는 서명 확인 후에 즉시 약물을 전량 주입하지만 제가 서류를 다시 확인했을 때 어머니 서명이 정상동의 서식과 다르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녀는 제 팔을 가리켰습니다. 주사관에는 아직 약병이 절반 이상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의료진에게 확인 요청을 했어요. 투여를 중단하고 극소량만 들어가게 했습니다. 다행히 그게 시간이 걸리면서 어머니는 잠시 혼수 상태에 빠졌을 뿐이에요. 저는 숨이 막혀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요? 준호랑 지연이는 유진 씨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분들은 어제 이미 귀국하셨어요. 절차가 완료됐다고 믿으셨던 것 같아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제 내 귀에 대고 속삭이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가세요. 그 말이 귓속에서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몸을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그 아이들한테 이미 죽은 사람인가요? 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공식 서류상으로는 사망 예정자로 처리돼 있었어요. 사망 확인서도 일주일 안에 한국으로 발송될 예정이었죠.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아이들이, 내가 낳고 키운 그 아이들이, 내 손을 잡고 웃던 그 아이들이 내가 숨 쉬는 걸 막으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질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유진 씨는 잠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도 처음엔 단순한 시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서류를 보다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환자 상태 진단서도 의사 서명도 전부 조작 흔적이 있었어요. 그녀의 말이 망치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아직도 무겁고 머릿속은 멍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숨이 닿는 공기가 아주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살아있다는 감각이 그제야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병실 불이 꺼진 뒤에도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두 사람이 함께 문을 닫고 나가던 그 순간 그들의 손은 서로 꼭 잡혀 있었어요. 그게 더 끔찍했습니다. 둘이 함께 계획했고 함께 저를 떠나보냈다는 뜻이니까요. 나는 분명히 그 아이들을 위해 내 인생을 다 줬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을 한 푼도 아깝지 않게 생각했어요. 결혼할 때 도와줬고 집도 사줬고 힘들다 하면 언제나 달려갔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결국 내 목숨 위에 그 재산을 올려놓았던 겁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인사였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새벽이 되자 유진 씨가 병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주무세요? 아니요. 깨어 있었어요. 그녀가 다가와 커튼을 열었어요. 창밖의 하늘은 희미하게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아요. 이제 몸 상태도 안정됐으니까 며칠 뒤면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제 곁에 앉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그 아이들 용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하얀 눈이 녹아내리며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용서, 그 단어를 입속에서 굴리니 혀끝이 마치 뜨거운 쇠를 문득 쓰라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살아있다는 게 낯설어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그걸로 충분해요. 살아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 한가운데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다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이토록 선명할 줄 몰랐거든요. 이날을 기준으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까지의 저는 아이들의 엄마였지만 그날 이후에 저는 제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죠. 내가 죽은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아이들에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침 공기가 맑았습니다. 눈발이 그친 창밖을 보며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팔에 붙어 있던 테이프 자국이 따끔거렸지만 숨이 깊게 들어오는 게 느껴지니 가슴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유진 씨가 병실로 들어왔고 저는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살려줘서 고마워요. 그 말밖에 할 게 없었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한마디가 절차를 멈추게 했어요. 그날 우리는 한 가지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해 증거를 남겨야 했거든요. 의료기록 사본, 투여로그, 약이 극소량 주입 후 중단으로 기록된 차트, 그리고 제 동의를 재확인한 간호사 서명까지. 유진 씨는 본인이 본 사실을 간단히 진술서로 써주었습니다. 짧지만 뼈대가 되는 문장이었죠. 저는 서류를 한 번 더 훑어보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를 닫는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을 봉합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행정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사망 확인서 발송 요청은 취소됐습니다. 한국 주소로 어떤 문서도 가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긴장이 조금 풀렸지만 한편으로는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이미 떠났다고 믿고 있을 거예요. 귀국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제 이름을 어디에도 남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항공권은 현지 여행사에서 현금으로 결제했고 숙소 이동 동선은 유진 씨가 도와 조용히 정리해 주었어요. 출국 직전 그녀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한국 도착하시면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경찰 진술사본, 의료기록 번역본, 변호사 상담에 필요한 목록, 그리고 제 연락처요. 봉투는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사람의 선의가 이토록 무거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고 저는 제 삶이 그 위에 얇게 펼쳐진 필름 같다고 느꼈습니다. 찢어진 자리마다 새로운 테이프를 붙여서라도 감아보겠다고 마음먹었죠. 한국에 도착하자 공기가 확 달랐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냄새, 사람들 목소리, 빠르게 바뀌는 신호등, 모두 익숙했지만 낯설기도 했어요. 공항에서 곧장 택시를 잡지 않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도 빼지 않고 말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풀어 책상 위에 올려놓으니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우선 긴급하게 하실 일부터 정리하죠. 첫째, 접근 차단. 자녀분이 어머님 재산이나 신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조치를 신청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가족이 알던 주소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소지품은 최소한으로 줄였고 예전 집의 우편물은 모두 변호사 사무실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둘째, 재산 동결과 유언장 변경. 변호사는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며 이미 준비해 둔 초안을 설명했습니다. 상속인 전면 배제, 공익법인 기부, 구조자에게 감사 증여. 저는 제 이름을 또렷이 썼습니다. 이번 사인은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종이 위에 제 이름이 제 편이 되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셋째, 부동산 회수. 강남 아파트 2채. 실소유는 어머님 명의입니다. 점유자는 자녀분이지만 불법 점유로 확인됐어요. 명도 절차에 들어가죠. 통보는 예고 없이 정식으로 보내주세요. 변명할 틈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날 저녁, 저는 은행 2곳과 통화를 마쳤습니다. 위임장 철회, 대리 인출 차단. 제가 아파서 못 움직일 때를 대비해 만들어둔 편의 장치들이 결국 제 발목을 잡을 뻔했다는 걸 깨달았죠. 심야의 원룸에 돌아와 전등을 켜니 방이 너무 환했습니다. 낯선 공간이지만 제 이름으로 빌린 방이라 그런지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뜨거운 물로 얼굴을 씻고 가방에서 설산 사진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검은 볼펜으로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한 자리라는 표시처럼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부동산 명도 관련 1차 통보 발송했습니다. 공증 일정 오후 3시.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손끝은 차분해졌어요. 공증 사무실에서 마지막 장에 서명했습니다. 유언자 박영순. 이름 아래에 날짜를 쓰는데 저도 모르게 속으로 세어보았어요. 하나, 둘, 셋. 사인을 마치자 공증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제 인생 한 장이 정확히 넘겨졌다는 확신을 주는 말이었어요. 돌아오는 길, 강남 한복판에 잠깐 섰습니다. 유리 외벽의 하늘이 조각나 비치고 바람이 코트 자락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두 동의 아파트가 시야에 들어왔죠.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서류상으론 여전히 제 집. 저는 멀리서 그 건물들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인사를 했습니다. 곧 집에 갈게. 이번엔 정말 주인으로. 그날 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통보가 전달됐습니다. 반응이 오면 바로 알려드리죠.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화를 끊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슬픔이 물러나고 자리에 단단한 것이 놓이는 느낌이었죠.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두려움 대신 방향이 생겼다는 것을요.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통보문이 자녀분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심장을 두드렸어요. 서류상으로는 제가 여전히 사망한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죠.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박영순 어머니가 살아계시다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요. 서류도 있고. 변호사는 짧게 대답했죠. 그 서류 조작된 거 다 압니다. 어머님께 직접 확인하시죠. 다음 주 상속 관련 미팅이 잡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젠 마주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날이 왔습니다. 법무법인 회의실 문이 열리자 두 아이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아들과 눈에 피곤이 가득한 딸. 둘 다 제 얼굴을 보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아들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줄 알았지?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내가 죽었길 바랐니? 딸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우린 그냥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래서 내 이름을 도용하고 내 병명까지 꾸며서 조력 사망 서류를 냈니? 제 말이 끝나자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우린 그때 판단을 잘못했어요. 판단. 그건 살인 미수야.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넌 내 피로 태어난 아이야. 내가 잠시라도 널 의심한 적이 없는데 넌 날 그렇게 보냈니?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진짜 후회해요. 그날 이후 하루도 편하게 못 잤어요. 그런데 잘 살았잖니. 내 명의 아파트에서 내 돈으로.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부동산 명도 명령서입니다. 오늘부로 두 분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집은 내 집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편하게 누리던 그 모든 게 다 내 이름 아래 있었어. 이제 돌려받을 거야. 아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딸도 따라 울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 한켠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눈물이 되진 않았어요. 용서라는 건 말이야.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 위에 다시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미워하지는 않겠지만 다시는 믿지 않을 거야.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문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들에게서 모든 걸 거둬들였습니다. 재산도, 집도, 신뢰도. 그건 돈보다 더 큰 복수였어요. 며칠 뒤 집에 있던 소파를 팔고 방 안을 정리했습니다. 새로 얻은 원룸은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들어왔어요. 식탁 위에는 유진 씨가 보내준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그날 이후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유진. 그 카드 한 장이 마음을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낯선 사람 하나가 내 손을 잡아주었던 그 순간이 이제는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희망의 숨.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이 재단은 나처럼 나이 든 사람, 자식에게 버림받거나 속아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세운 곳이에요. 특히 조력 사망을 미끼로 한 사기나 유언 조작을 막는 일을 하죠. 남편이 남긴 재산이 결국 이런 곳에 쓰인다고 생각하니 이제야 그 사람에게 진짜로 떳떳해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2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들이, 하나는 딸이 보낸 거였어요. 아들은 엄마가 맞았어요. 저는 제 욕심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라고 썼고, 딸은 엄마, 보고 싶어요. 다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을게요. 라고 남겼습니다. 저는 2 편지를 천천히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불도 찢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랍맨 아래에 넣고 손으로 살짝 눌렀어요. 이해할 수는 없어도 완전히 지워버리지는 못하겠더군요. 그 아이들은 결국 제 인생의 일부니까요. 밤이 되면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입니다. 겨울 냄새가 코끝에 닿으면 스위스의 그 하얀 공기가 떠오릅니다. 죽음 바로 옆에서 제가 다시 삶을 선택했던 그날의 공기. 이제 저는 그 공기를 매일 들이마시며 삽니다. 남편이 남긴 돈은 이제 제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흘러가고 누군가의 숨을 지켜주는 자산이 되었죠. 그게 제가 받은 생명의 빚을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기자들이 찾아와 물어요. 어머니, 복수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미소 짓습니다. 복수요로? 아니요로. 저는 단지 제 삶을 되찾은 거예요. 복수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잃었던 나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창밖에 봄바람이 불면 저는 문득 그날을 떠올립니다. 하얀 약이 제 팔을 타고 들어가던 순간 제 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욕심이 내 숨을 끊으려 해도 살고자 하는 마음은 끝내 길을 찾는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누구의 뜻대로 꺼지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또 누가 묻겠죠. 그 여행에서 무엇을 얻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죽음을 보내고 삶을 데려왔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